6월 24일 금요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면서 노동시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파월 의장은 연준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무조건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EU 가입 후보국 지위 부여를 합의했습니다.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談判을 지지한 가운데 제재 반대 명문화가 불발됐습니다. 미국이 고유가를 잡기 위해 여름철 스모그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루블화 가치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제재 허점과 에너지 가격 급등 탓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20년 만에 0.5%포인트 금리 인상에 나섰습니다. 워런 버핏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주식 약 5억 달러를 추가 매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환경 글로벌 마켓의 홍성진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주시하며 3대 지수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도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다만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향후 경기 침체를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시장 상황 바로 체크하시죠. 굿모닝 환경 글로벌 마켓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미국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6% 오르며 3만 선을 유지했고 S&P 500 지수도 1% 가까이 상승하며 3,800선 바로 아래서 마감했습니다.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1.6% 강하게 뛰며 11,000선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날 유럽 주요국 증시는 경기 침체 리스크를 주시하며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는 0.5% 하락하며 5,800선 아래로 떨어졌고 독일 닥스 지수도 1.7% 밀리며 13,000선 아래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시아 쪽 상황도 한번 살펴보시죠. 전일 국내 증시 외국인과 개인의 동반 순매도에 다시 한번 하락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순매도가 5거래일 연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 지수는 1.2%, 코스닥 지수는 무려 4% 급락하며 714선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국 증시는 시진핑 주석의 경제 성장률 목표를 재확인하며 두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1.6% 뛰며 3,300선에서 홍콩 항생지수는 1.2% 오르며 21,20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일본 증시 니케이 지수 강보합권에서 마감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국의 국채금리 상황 체크해보겠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이날도 경기 침체 가능성을 주시하며 소폭 하락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3% 수준까지 떨어졌고 통화정책이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 한때 3% 아래로 떨어졌지만 지금은 다시 3.01%에서 마감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시장 상황 미래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 서상영 본부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미국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주요적인 그 특징적인 부분들 짚어주시죠. 미증시는 부진한 경제지표를 소화하고 파월 연준 의장이 하원 청문회에서 경기 침체가 필연적이지 않다라고 언급을 하자 상승이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연준 의원들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주장을 하자 매물이 처리되기 시작했으며 경기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금융, 에너지, 반도체, 산업재가 하락한 반면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및 일부 대형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는 업종 차별화가 진행된 가운데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가 0.64%, 나스닥이 1.62%, S&P 500이 0.9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참 중요했던 것 같은데 보다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일단 파월 연준 의장이 하원에 출석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연준은 어떤 일이라도 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하반기에는 생각보다 강한 경기의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해 장 초반 주식시장 강세를 견인했습니다. 그렇지만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가
높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7월에는 75bp 인상이 바람직하고 몇 차례 회의에서 최소 50bp 인상이 적절하다라고 주장하는 등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주장을 하자 장중에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한편 시장의 화두는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실적 추이에도 주목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반도체의 경우는 전일 모건스탠리가 마이크론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크게 하향 조정한 영향의 여진으로 에너지 업종은 가솔린 가격과 국제유가의 하락 추세 전환으로 향후 실적 부진 우려가 부각되자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 침체기 이익이 부진한 금융, 산업재, 원자재 업종이 하락했지만 이익이 견고할 것으로 전망되는 대형 기술주 및 제약,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는 강세를 좀 뚜렷했고요. 결국 시장은 경기 침체를 받아들이며 이 시기 실적이 견고할 것으로 전망되는 종목군에 주목하는 등 업종 차별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의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 강수민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장 미국 증시 특징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 목표가를 1,300달러에서 1,200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테슬라의 자본 비용이 이전의 8.5%에서 9%로 올랐기 때문인데요. 오늘장 테슬라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0.4% 하락하며 705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번스타인이 애플에 대한 동일 비중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향후 몇 달간의 성장 둔화가 우려된다고 경고했는데요. 오늘장 애플은 2%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메타 관련해서는 인스타그램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이 18세 이상 청소년들의 연령을 확인하고자 비디오 셀카를 찍거나 또 친구에게 나이를 확인받게 할 예정입니다. 이 메타 주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지만 2% 가까이 오르며 상승 마감한 모습입니다. 아마존은 3% 강세 나타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2.2% 오름세 나타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디즈니 목표가를 140달러에서 120달러로 낮추긴 했지만 이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오늘장 디즈니는 0.8% 상승하며 94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넷플릭스가 매출 성장 둔화로 인해 직원을 300명 넘게 해고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오늘장 넷플릭스는 1% 오름세 나타내며 181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시티그룹이 스포티파이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내년에 매출 총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오늘장 스포티파이는 3% 가까운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JP모간이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변곡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오늘장 스노우플레이크는 12% 급등하며 143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오하이오에 지어지고 있는 인텔의 공장이 건설이 연기되거나 또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고 인텔 측이 우려했습니다. 펀딩 관련해서 미국의 반도체 지원 법안에 대한 의회의 향후 행동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장 인텔은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퀄컴의 경우는 1.7%가 하락하면서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모더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6세에서 17세를 대상으로 한 모더나의 코로나 부스터샷 권고를 승인했습니다. 오늘장 모더나는 5.2% 강세 나타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국제유가가 하락하며 에너지주들이 가장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쉐브론이 3.6%로 좀 크게 빠졌고요. 또 워렌 버핏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955주를 추가 매수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오늘장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0.5%가 상승한 반면에 버크셔 해서웨이는 0.8%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모기지 금리 급등으로 JP모건이 이번 주 모기지 부분의 직원 수 100명을 해고했다고 전해졌습니다. JP모건은 오늘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했고 1%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비행기 지연을 막고자 뉴요크 국제공항에서 하루 동안 50편의 항공편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장 유나이티드 항공은 2%로 하락 마감한 모습입니다. 미국 오거스타에 위치한 치폴레에서는 노동조합 선거를 위한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오늘장 치폴레 주가는 3% 가까운 오름세 나타내며 마감했습니다. 미국 FDA는 이르면 이번 주에 전자담배 주율에 대해 미국 시장 판매 금지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어제 알트리아가 9% 급락하면서 시총이 70억 달러 증발했는데요. 다만 오늘장에서는 2.4% 반등한 모습입니다. 네, 끝으로 미국 기업들의 러시아 철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와 스타벅스에 이어 나이키도 러시아 시장 완전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오늘장 나이키는 3% 가까이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특징주 살펴봤고요. 원자재 시황은 최보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국제유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중동을 방문할 계획을 밝히면서 유가의 공급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 가운데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가 원유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에 유가는 또 한 번 떨어졌는데요. 워싱턴에서 진행된 에너지 기업 CEO들의 미팅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이는 유가뿐 아니라 천연가스의 폭락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장 WTI는 104달러 선에서 브렌트유는 109달러 선에서 거래됐고요. 천연가스는 9% 가깝게 크게 빠지면서 6달러 초반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CRB 지수 알아보겠습니다. CRB 지수는 인플레이션 지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CRB라는 국제 원자재 및 선물 조사 회사에서 선정한 19개 원자재 가격의 평균으로 계산된 지수고요. 이 미래의 물가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원자재 가운데 상승한 원자재는 원목 하나인 만큼 이 CRB 지수 역시 1.4% 가깝게 크게 떨어졌습니다. 316선이었습니다. 다음은 원목 보겠습니다. 이 원목은 급격한 상승세 이후에 나온 과대 낙폭으로 인해서 이 목재 제품 제조업체들의 주가를 떨어뜨렸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신규 주택 판매에 대한 수요가 낮은 것으로 분석하면서 이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마이너스권에 접어든 건 아니지만 그간의 상승분을 반납하고 강보합권으로 내려온 모습인 것 같습니다. 613달러 선 터치했습니다. 다음은 대두와 대두유 보겠습니다. 이 대두는 근 며칠간의 하락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파묘와 대두유의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진 것도 이유가 되고요. 이 시장에 전반적으로 드리워져 있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과 중국 내 곡물 시장의 폭락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두와 대두유 가격 보도록 할게요. 대두 같은 경우 4%대, 대두유는 5%대 크게 빠졌습니다. 대두는 1,316센트, 대두유는 63센트 선에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옥수수와 밀 보겠습니다. 전 세계의 경제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거시적인 이유가 매도세를 이끌었고요. 이 옥수수와 밀의 수요가 향후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동반되면서 이 가격을 다시 한번 끌어내렸습니다. 655센트와 950센트 선이었습니다. 다음은 설탕 보겠습니다. 설탕도 역시나 같은 이유입니다. 경기 둔화에 봉착할 수 있다는 목소리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18센트 선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금속 원자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금과 은입니다. 금과 은은 함께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어려운 장세 속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어느 정도 작용하기는 하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심리가 전반적인 금속 시장을 위축시켰습니다. 금 같은 경우 1,828달러 선, 은은 21달러 선에서 내려와서 20달러 선 터치했습니다. 다음은 팔라듐과 백금 그리고 니켈 보겠습니다. 이 미국의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이 이번 주에 시행되는데요. 이제 중국의 무슬림계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이 만드는 이 소형 가전이나 전기차 등의 모든 제품이 미국에 수입될 수가 없습니다. 관련된 금속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팔라듐과 백금 그리고 니켈 등이 그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새 원자재 모두 내렸습니다. 팔라듐은 약보합권에서 백금과 니켈은 2% 언저리에서 내렸습니다. 다음은 구리 보겠습니다. 구리는 1년 만에 기록한 최저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주요 소비국인 중국의 경기가 전체적으로 둔화되면 구리 시장도 힘을 쓰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리는 5% 급락하면서 3달러 선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다음은 주석과 납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과 납도 큰 폭의 낙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많은 재고량이 한몫했습니다. 주석은 8% 폭락했고 납은 4% 가깝게 떨어졌습니다. 26,600달러와 납 같은 경우 1,942달러 선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시황이었고요. 잠시 후에 ETF 시황이 이어집니다. ETF 시황을 살펴봅니다. 이날 상승 ETF는 아크 이노베이션의 펀드가 다수 차지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성장이 유망한 인터넷 그리고 전자상거래 기업하는 투자하는 펀드도 올랐고요. 반면 앞선 시황에서 살펴보셨듯 하락 상품은 상품 시장 관련 펀드가 가장 컸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날 장중 혼조를 보인 뉴욕 증시가 막판에는 소폭 상승했는데요. 어제 이어 오늘도 캐시우드의 이노베이션 펀드가 상승률이 좋았습니다. 한 분석 기사에서는 그동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준 기술주 중심의 ARKK 펀드가 이번 한 주 동안 10%가량 상승하면서 지금이 혹시 시장 저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질문해보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날은 핀테크 펀드 그리고 유전체약 펀드 모두 상승했지만 오늘은 아크 이노베이션 펀드 중 가장 대표적인 ARKK ETF를 살펴보겠습니다. 여전히 테슬라가 10%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날장에서 약보합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이어서 코인베이스가 13% 그리고 텔라다켈스가 8%로 크게 올라서 마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OSI 펀드에서 운용하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관련 펀드 OGIG도 상승 펀드 상위에 올랐습니다. 운용소 수료는 0.48% 정도이며 대형 기술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구글, 메타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해당 종목들 올해 들어 흐름 안 좋았던 만큼 YTD로는 42%가량 내려 있습니다. 아크펀드와 비슷하게 이날과 이번 주부터 약간의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락 ETF로 넘어갑니다. 이날 전방적인 상품 시장이 슬럼프를 겪으면서 금과 은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상품 시장의 하락은 유가 하락 때문에 발생했는데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크게 들이우면서 향후 상품 수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날 큰 하락을 보인 ETF는 바클레이즈에서 운용하는 상품 ETF BCM이었습니다. 바클레이즈 캐피탈 코모디티 인덱스를 추종하는 펀드로 지수를 구성하는 상품의 선물 계약에 관련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펀드는 오늘 8% 이상 하락 마감하면서 46달러 선에 움직였고요. 1개월 그리고 3개월 단기적으로는 5%가량 내려 있습니다. 다만 올해 들어서는 20% 그리고 1년으로 보았을 때도 30%가량 상승한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이날 11% 이상의 하락을 보인 다른 ETF는 면화 선물을 추종하는 펀드 BAL이었습니다. 67달러 선에서 움직였습니다. 해당 펀드는 2018년도에 상장하여 블룸버그의 면화 가격 관련 지수를 따르고 있고 이에 더해 현금 담보물의 수준을 결정하는 금리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5%, 1년 동안은 40% 상승했지만 단기적인 수익률은 역시 좋지 않습니다. 3개월 내로 마이너스 10에서 20%대 수준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이었습니다.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이슈와 해외 토픽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시장을 움직였는지 바로 체크해 보시죠. 먼저 월스트리트저널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연준 인플레이션을 과소평가했다고 시인했고 또 이런 가운데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는 7월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의 루블화 가치가 달러당 52.3루블을 기록하며 그 가치가 7년 만에 최고치로 집계됐습니다.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최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이렇게 루블화 가치가 많이 오른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의 첫 번째 아이템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어졌지만 인플레이션을 과소평가했다. 그러니까 시인하면서도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무조건적으로 잡겠다. 파이터다운 모습을 또 보여지기도 했거든요. 첫 번째 이슈로 짚어주시죠. 네, 오늘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하원 청문회와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먼저 파월 의장의 청문회 주요 발언 체크해 보겠습니다. 파월 의장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과소평가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당시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이라고 조기에 관측을 했지만 노동시장을 고려해 금리를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여름 인플레이션은 매달 내렸다며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주장이 타당해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오늘도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는 데 전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을 낮추면서 강한 고용시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답했는데요. 하지만 금리 인상이 동시에 실업률을 높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의 발언 살펴보겠습니다. 보우만 이사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7월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이후 회의에서는 연준이 빅스텝을 밟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최근 나온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음 7월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실제로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7월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은 95%로 올라왔습니다.
네, 여기에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는 파월 의장이 경기 침체가 필연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밝혔는데 사실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더들리 전 뉴욕 총재 같은 경우에는 경기 연착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기 침체가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7월 FOMC 회의 결과를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로이터 통신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경제 지표들이 오늘 상당히 많이 발표됐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2만 9천 명으로 집계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는 만큼 고용시장이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6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 예비치가 52.4로 집계되면서 23개월 만에 최저치로 기록을 했고 또 6월 캔자스시티 여는 제조업 합성지수가 12로 집계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자, 두 번째 아이템은 미국의 경제 지표들입니다. 고용시장부터 제조업 활동까지 같이 짚어주시죠. 네,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들을 통해 미국 경제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부터 살펴보시죠. 미국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지난주보다 2,000명 감소한 22만 9천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월가 예상을 웃도는 숫자입니다. 로이터는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이는 아직 5개월 내 최고 수준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또 전반적인 노동시장이 아직은 빠듯하지만 곧 경직성이 완화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기업들이 감원을 예고한 상황이라 향후 실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력 부족이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제조업 관련 지표들은 제조업 둔화를 시사했는데요. 6월 S&P 제조업 PMI 예비치는 52.4로 집계되며 2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PMI는 50을 기준으로 경기 확장과 위축을 판단하는데요. 52.4로 집계되며 확장 국면은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전월 확정치였던 57보다는 낮고 예상치를 모두 밑돌며 경기가 급격하게 둔화했음을 보여줬습니다. 네, 미국의 경제 지표 상황 체크해봤고요. 다음은 블룸버그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인플레이션발 세계 역환율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분석 기사가 올라왔고 또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0.5%포인트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20년 만에 최대 폭을 기록했습니다. 또 필리핀도 0.25%포인트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우려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세 번째 아이템은 환율 전쟁입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올라왔는데 어제 우리 원달러 환율도 좀 심상치 않았었죠. 그 흐름부터 같이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13년 만에 1,300원을 돌파했죠. 달러가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블룸버그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역환율 전쟁이 시작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역환율 전쟁이란 국가들이 자국의 통화 가치를 낮춰 수출 경쟁력을 올리는 환율 전쟁의 반대말인데요. 그러니까 자국의 통화 가치를 올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블룸버그는 최근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치솟자 중앙은행들이 수출보다 구매력 강화를 우선시하게 됐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역통화 전쟁이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통화 전쟁은 일종의 제로섬 게임으로 승자가 있으면 패자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달러 강세에 따라 오히려 미국이 잃을 것이 더 많다고 전했는데요. 물론 달러 강세가 수입품의 가격을 낮춰 인플레이션 잡기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일부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발도상국은 특히 더 취약하다고 분석했는데요. 터키, 아르헨티나와 같은 수출국은 자국 통화보다 달러 표시 부채가 더 많기 때문에 강달러가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통화 강세가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억제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합니다. 시티은행의 네이선 시츠 수석 경제 분석가는 환율이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미미하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극심한 시기에는 그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역환율 전쟁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체크해봤고요. 마지막으로 CNBC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미국 소매업체들이 줄파산 위기에 처했다. 조금 마음이 아픈 기사가 하나 올라왔고 또 워런 버핏이 5억 달러 규모의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주식 추가 매입에 나서며 보유 지분을 16%로 확대하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마지막으로 EU 집행위는 러시아 가스 공급 감축으로 10개국에 경보를 발령했다라고 전했는데 자, 마지막 아이템은 소매업체들의 실적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줄파산 위기에 처했다. 좀 마음이 많이 아픈 것 같은데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네, 90년 전통의 화장품 회사죠. 레블론은 지난주 파산 신청을 했는데요. CNBC는 소매업체들의 파산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CNBC는 올해 들어 레블론을 포함해 총 4개의 리테일 기업들이 파산을 신청했다고 전했는데요.
언제 이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날지는 모르겠으나 소매업체들의 파산이 줄줄이 예고되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2020년 파산 위기에 따라 2년의 유예를 부여받았던 기업들의 유예 기간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CNBC는 여러 악재들로 소매업체들이 일종의 퍼펙트 스톰, 즉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했는데요. 먼저 금리 인상으로 기업들의 부채 부담이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이 예고되자 부채를 갚거나 만기를 늘릴 수 있는 기업들은 부담을 낮추기 위해 행동에 나섰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들도 많다고 했습니다. 또 금리 인상으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줄어든 것도 치명적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고 문제도 지적했는데요. 공급망 문제로 리드타임, 즉 소비자에게 물건이 도달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소매업체들은 미리 물량을 많이 주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구매 패턴은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요. 따라서 기업들의 재고는 급격하게 늘었고 이는 소매업체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